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완전히 패닉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두려운데 어떠셨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뉴스부터 먼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3월 인플레이션율이 월간으로 0.4%, 연간으로 1.2%, 핵심 물가는 연간으로 0.8% 상승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1.4%, 근데 이전은 마이너스 0.5%였고, 이게 연간으로는 0.9%, 이전이 7.2%였습니다. 7.2%. 영국의 소매 판매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4월 S&P 글로벌 제조 PMI가 55.3이 나왔어요. 이전은 56.5였고, 종합 PMI는 55.8. 근데 이전은 54.9였어요. 이게 서비스 쪽이 좋게 나와가지고 종합은 높게 나오는데 제조는 안 좋다. 그리고 유럽의 2021년 GDP 대비 정부 부채, 갑자기 또 이런 게 나왔어요. 네, 원래 안 나오던 수치죠, 이게. 근데 이게 나왔어요. 보니까 유럽은 95.6%, 유럽 전체가 GDP 대비해서 부채가 95.6%, 그리고 이전은 97.2%, 줄였어요. 예,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유럽은 그 부채 비율을 협의해가지고 정부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다만 이제 유로화도 국제통화, 뭐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쓰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이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아도 그렇게 위험이 높지 않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부채가 200% 정도 되는데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습니다, 지금. 예. 멕시코의 4월 미드 월 인플레이션율이 연간으로 7.72%, 전망치는 7.6%였어요.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3월 생산자 물가, 요게 월간으로 4%가 나왔어요. 월간으로. 이전은 2.6%였고, 이게 분기 단위로는 18.5%, 이전은 15.8%였습니다. 물가가 3월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S&P 글로벌 제조업은 59.7이 나왔어요. 이전은 58.8이었고, 이게 서비스가, 이거는 또 많이 줄었어요. 54.7, 이전은 58이었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좋게 나왔다. 그 인도의 그 4월 8일까지 기준으로 예금 증가율이 나왔는데, 이것도 안 보던 지표들이 하나씩 나와요, 이게. 예. 10.1%, 이전은 8.9%였어요. 예금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많이 넣는다는 얘기는 소비가 줄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돈을 갑자기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 증가율이 11.2%가 나왔어요. 이전은 9.6%. 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빨리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4월 22일자 그 오일 장비, 채굴 장비 수는 695개, 이전은 693개였는데 증가폭이 크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였고, 그리고 푸틴 그 유럽 상임 의장이 그 푸틴에게다가 그 휴전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낼 경우에 그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 그것 때문에 못 보내고 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댔어요. 근데 스위스에다가 장갑차를 보내달라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스위스는 거절했어요. 네. 중립국이니까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이 솔로몬 제도에 급히 날아갔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하고 뭐 이렇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군대가 주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 제도를 미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예, 전쟁이 날 경우에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여기를 고수를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전이 실패해가지고 전멸했는데 여기에 중국군을 배치할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총리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했어요. 네, 이게 참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금지를 하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리고 해바라기 CU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게 어마어마한 거의 80%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지금 나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팜유 이런 거 수출 금지해버리면 가격 폭등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팜유가 6% 정도 뛰었더라고요. 더 뛰겠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지만 단기간에 그치면 괜찮은데 이게 장기로 갈 경우에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팜유. 네. 그리고 인도가 전력 부족 때문에 그 주요 주가 있어요. 몇 개 주에서 8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석탄을 긴급하게 수입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인도는 한 50%가 석탄 발전이어가지고 근데 석탄이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부족하고 이래 놓으니까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지금 즉시 차단하면 1650억 유로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GDP 한 마이너스 2% 정도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즉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고 그리고 터키가 러시아 항공기 군용기하고 민항기가 지금 터키를 이렇게 통과해서 시리아로 갔다가 시리아에서 병사들 싣고 저기 또 저쪽으로 가거든요. 예. 네, 가는데 요거 운항을 금지시켰어요. 영공 통과 금지. 이게 뭐 3개월에 한 번인가 매달인가 하여튼 이거 허용해 주는데 이번에 4월 말로 종료되는데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르메니아 그거 100년 전에 있었던 거 그 터키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예, 바이든이 또 얘기를 했는데 터키가 거기에 또 발끈하죠. 예. 그리고 미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미국 고위급이 방문하는 건 처음이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그 평화 협상을 좀 하자고 또 제안을 했어요.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푸틴은 전혀 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뭐 회담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마리우폴 거기 그 아조스탈 그 옆에서 회담하자 이렇게 거기 있는 그 민간인들만이라도 좀 구출하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거기 지하에 지금 수주간 갇혀있는 아이의 햇빛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아이의 그 인터뷰 그래도 회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그리고 러시아가 영국 특수부대 2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됐다라는 그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전쟁에 개입한 증거를 찾겠다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유엔에서 그 러시아군의 그 마리우폴에서만이라도 즉시 휴전하자라고 촉구를 했는데, 예, 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예, 극우 르펜 그 여자분, 그분 좀 위험한 인물인데, 정말 천만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다면 오늘 주가는 더 빠졌을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의 쿤산이 그 지금 봉쇄 때문에 애플 공장이 가동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플이 아이폰 13 프로하고 프로 맥스를 1000만 대 정도 증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부품이 조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칩 가격이 20% 이상 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공급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철강석 수입이 마이너스 3.5% 감소했다. 철강 생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철강석 수입도 줄어들었다.
하여튼 그런 뉴스는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철강 금속 쪽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중국의 통화정책위원회에 있는 그 선임 연구원이 지금 경제가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도 높은 거시경제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밖에 못 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오늘 그 미국채가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주장한 금융사들이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그리고 노무라하고 컬럼비아 스레드니들이라고 하는 그쪽 투자사들이 지금 이 미국채가 지금은 바닥이다,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중국이 봉쇄로 이달 그 원유 소비량이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유가가 지금 $100 밑으로 떨어졌죠. 유가가 높아가지고 물가가 높은 부분은 이제 지금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요가 계속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은 유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유가는 떨어지더라도 물가는 떨어지기 어렵다. 고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팜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가는 떨어지기 어렵다. 네. 네. 오늘 시장은 뭐 사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미국이 3%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아침에 이렇게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려됐던 부분은 그 위안화의 약세 속도입니다. 속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저는 금요일날 공포를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이 같이 느낀 것 같아요.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는데 일단 미국 시장도 공포감을 느낀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가, 제가 그때 위안화 속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안화 속도가, 절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1%를 그냥 단숨에 돌파를 해버렸는데 중국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폭락. 근데 뭐 뉴스는 베이징 봉쇄 위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위안화 이 절하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지금 6.4 밑이었어요. 근데 지금 6.56인가요? 57인가요, 지금? 예. 단숨에 0.2가 그냥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0.2 더 튀어버리면 이제 빨간불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루 만에 이만큼 튀는데 내일 그만큼 튈 수도 있잖아요. 네.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진짜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봉쇄만 풀리면, 만약에 지금 오늘 그 통화정책위원회가 얘기한 것처럼 거시경제 정책 쓰고 부양 좀 하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은 파월의 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단에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아예 기대치도 이제는 없고, 예, 해결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 수요를 눌러버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요를 누르겠다라는 얘기는 경제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가지고. 지금 금리 0.5% 뭐 6월 달에 0.75%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채권이 바닥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오를 건데 그러면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가 침체로 되는데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미국채는 안전 자산이거든요. 무위험 자산이에요. 이쪽으로 돈이 다 쏠리게 돼 있어요. 다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폭락하는 거죠. 오늘 미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게 빠지는 속도가, 이것도 너무 급하게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위안화가 급하게 절하로 가고 미국채 금리가 급하게 빠지게 되면 돈이 여기서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이 유동성이 돈맥 경화라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조짐이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쌀 때 사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시장도 왜냐하면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도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실적 보고 좀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오늘 주식도 많이 팔고 선물도 많이 팔고 근데 대신 선물이 매도가 10,000계약을 넘지는 않았어요. 예, 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거 정도는 다행이다. 하여튼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빅테크 애플하고 구글하고 아마존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실적 나오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나마 시장이 미국 시장이 살짝 이렇게 좀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급락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오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금리 올린다고 아니면 봉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거냐 아니면 이거는 시작이냐 그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5월 4일 금리 결정 이유를 좋게 봤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금요일 날 그 질문에 또 그게 있었잖아요. 댓글에. 예. 아직도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예,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불투명합니다. 예, 불투명하고 제가 생각한 위기는 8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여름으로 당겨졌다고 했잖아요. 여름으로 당겨가지고 이때 8월 달에 그 밀 수확기거든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확하는데 이게 이 생산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뭐 너무 형편없게 지금 파종도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경우에 나올 충격. 근데 그 전에 금리를 5, 6, 7 올렸을 경우에 그때 나올 충격을 생각해서 7월, 늦어도 7월, 빠르면 6월 달에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보고,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대안으로 그 우리나라에 미국채 ETF가 있어요. 지금 현재 1250원 환율을 가지고 이거를 바꿔가지고 미국 시장 가서 미국채를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되고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게 환손실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사실 채권을 사는데 환손실이 발생해버리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 있는 미국채 그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는데 무슨 지금 채권을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로 뭐 이렇게 지금은 채권을 살 타이밍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무위험 자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지금 오늘 저는 행동으로 못 옮겼는데 일단 아직도 이번 주 실적 발표나 아니면 금리 결정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좀 주지 않을까, 한두 번의 타이밍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실적이 오늘 뭐 현대차도 실적 나와서 올랐고 유니드도 실적이 엄청 높게 나왔는데 급락했다가 다 회복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실적 나와가지고 올랐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지금 전망치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게 나와도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지고 미국채 금리를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반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위험을 생각해가지고 겁을 먹거나 공포감을 가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게 엄청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실제 한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때 3월 말에 주식을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4월 달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가 엄청난 기회가 지났는데 또 그런 기회가 온다.
예,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지금 주식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 30% 되는데 무슨 기회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기회는 그 현대중공업 회장이 그 얘기한 게 있어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위기는 좀 다릅니다. 예. 뭐 코로나도 아니고요. 금융 위기와도 달라요. 예.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위기를 촉발하게 되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어요. 어제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도 애널리스트가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하는 게 어떤 침체가 왔을 때 정책적 대응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올려야 된다.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5% 이상은 최소한 높이 올려놔야만이 침체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받치려고 하는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고 금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을 촉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조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요일 날 파월이 소비를 완전히 눌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 선전포고 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아직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는 동안까지는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일에 이게 차원이 다른 위험이라면 내가 지금 현금을 얻고 동원할 수 있는 대출도 뭐 다 돼 있고 주식은 마이너스 20% 30% 빠져 있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만일에 미국채 금리를 지금 바닥인데 여기서 ETF를 사가지고 위험이 촉발되면 이 ETF가 급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빠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죠. 물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주식이 손실인 상태에서 그걸 빼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당연히 인버스 사는 건 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인버스를 살 수 없다면 미국채 금리를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차선책이다라고.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마지막 가장 나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경제 지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거 뭐 확인하는 거 이거 필요 없고요. 미국채 금리 빠지는 거랑 위안화 올라가는 거 요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요 두 개만 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만 봐야 됩니다.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매도로 아예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살짝 기대하는 그런 게 있는지 시장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괜히 어떤 지표 끌어와가지고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이런 거 갖다 대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 지수가 만일에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하락 여지가 매우 큽니다. 예. 근데 다만 안심이 되는 거는 미국채 금리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일단 일말의 희망을 걸고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두 달도 이제는 조금 더 짧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공포감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내 인생에 진짜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한번 해석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걱정되고, 마리우폴에 갇혀있는 그 아이도 걱정이 되지만, 지금은 내 돈이 더 걱정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지, 기회를 포착하는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